정적, 퀀텀, 다이나믹스, 쿠안텀, 다이나믹스, 이하 QD 타워 100층을 지배하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부재였다. 이곳의 공기는 수십 개의 필터를 거쳐 세균 하나 없이 정제되었고 바닥의 값비싼 카펫은 최고급 구두의 밑창 소리마저 집어삼켰다. 오늘 이 무균실 같은 공간은 신의 심판대를 방불케 했다. 1000대1, 불가능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완벽한 인재들이 그들의 신 혹은 악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은 남자는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강태민. QD의 총수이자 월스트리트가 얼음의 심장이라 부르는 사내. 그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국을 완성한 황제였다. 그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지원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온도는 5도쯤은 낮아진 듯했다. 그가 연 이번 전략 에이전트 비밀 채용은 QD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의 시선이 한 지원자에게 머물렀다. 지원자 번호 19번. 하버드와 스탠퍼드를 모두 정복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된 천재였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데이터는 치밀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으며 목소리는 훈련된 앵커처럼 매혹적이었다. 그는 QD의 차세대 AI 물류 시스템을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서 저의 아틀라스 프로토콜이 적용된다면 19번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결론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무스도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완벽한 무균실의 고요함에 가해진 물리적인 폭력이었다. 방 전체가 진동하는 듯했다. 육중한 티타늄 합금 방음문이 거의 부서질 듯 열어젖혀졌고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심지어 강태민의 시선마저도 그 불청객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재앙 그 자체였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에 머리카락은 흉하게 엉겨붙어 있었고 싸구려 재질이 분명한 정장 블라우스는 어딘가에 걸렸는지 찢어져 있었다. 하이힐 한쪽은 굽이 부러졌는지 위태롭게 절뚝거렸고 무릎에는 흙먼지가 아니라 선명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마치 익사 직전의 사람처럼 공기를 빨아들였다. 이곳 100층에 모인 엘리트들은 일순간 공통의 혐오감으로 하나가 되었다. 저것은 무엇인가? 감히 신성한 옥좌에 저런 추하고 더러운 것을 들이다니. 19번 지원자는 자신의 완벽한 무대가 망가진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보안팀이 움직이려 했고 인사팀장은 거의 실신할 것 같은 얼굴로 손짓을 했다. 여자의 이름은 이지은이었다. 경북의 이름 없는 시골 마을, 그곳에서도 가장 가난한 농가의 딸. 그녀의 이력서는 기적에 가까웠지만 이 괴물들 사이에서는 초라한 낙서에 불과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왜 늦었는지, 로비에서 이 빌딩의 보안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느라 경비원들과 어떤 실랑이를 벌였는지 설명할 기력조차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졌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수십 쌍의 얼음 같은 시선을 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피가 나는 무릎을 가리기 위해 손으로 치마를 붙잡았다. 그 비참한 몸짓의 조소는 더욱 커졌다. 강태민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에 침입한 이 버그를,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흥미롭다는 듯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비서실장이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총수님, 즉시 퇴장시키겠습니다. 보안상에. 됐어. 처음으로 울린 강태민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얼려버렸다. 그는 비서실장을 물렸다.
그는 19번 지원자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계속해 19번은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되찾고 발표를 마무리하려 했다. 네. 그래서 아틀라스 프로토콜은, 하지만 이미 흐름은 깨졌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완벽했던 논리는 이지은이라는 오물에 의해 더럽혀진 듯했다. 강태민은 더 이상 19번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태블릿에 고정된 채였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이지은은 여전히 문가에 서서 피 흘리는 다리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다. 마침내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서자 방 안의 모든 그림자가 더 길고 짙어지는 듯했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완벽한 스펙의 엘리트들을 지나쳤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강태민이 자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저 불결한 침입자를 처단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강태민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곧장 방구석, 이 모든 혼돈의 근원인 이지은 앞에 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으로 떨어지는 자신의 핏방울을 보고 있었다. 강태민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표를 힐끗 보았다. 이지은 씨, 네. 1000대1이야. 알고 있습니다. 넌 지각했고 복장은 경멸스러우며 내 면접을 망쳤어. 내 시간과 여기 있는 모두의 시간을 낭비했지.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강태민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켰다. 그리고 방금 전 19번 지원자가 발표했던 아틀라스 프로토콜의 핵심 알고리즘과 재무 예측 데이터를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19번 지원자의 전략이다.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완벽하지. 하버드와 스탠퍼드가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야. 여기 있는 누구도 저 논리를 반박할 수 없을걸. 그는 다시 이지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은 얼음장 같았지만 그 속에는 기묘한 호기심이 번득이고 있었다. 너에게 30초 주지. 네. 저 완벽한 전략의 치명적인 결함. 지금 당장 3가지만 말해. 강태민이 말했다. 30초 안에 내뱉지 못하면 넌 내 경호원들에게 끌려 이 빌딩 지하 쓰레기장으로 가게 될 거다. 30초. 지금부터 시작하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이거나 혹은 지옥의 문턱에서 던져진 단 하나의 시험대였다. 이지은은 숨을 멈췄다. 피가 나는 무릎의 고통도 잊었다. 그녀의 눈이 방금 전 로비에서 시스템의 코드를 뚫어보았던 바로 그 눈이 태블릿의 데이터를 미친 속도로 해부하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오직 강태민의 손목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30초. 하버드 MBA 출신이 몇 주간 공들여 만든 전략의 허점을 방금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촌뜨기에게 30초 안에 찾아내라는 것은 모욕을 넘어선 잔인한 처사였다. 다른 지원자들은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다. 저 여자는 이제 끝이다. 하지만 이지은의 눈은 달랐다. 그녀의 뇌는 이미 15분간의 지각 동안 겪었던 일련의 사태와 눈앞의 데이터를 광속으로 연결짓고 있었다. 그녀는 큐디타워 로비의 최첨단 자동화 물류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시스템의 방화벽을 우회해 내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각을 감수하고 근처 단말기에서 비상 프로토콜을 작동시켜 임시로 백도어를 차단했다. 30초라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10초가 지났을 때 이지은은 태블릿을 힐끗 본 뒤 강태민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첫째,
프로메테우스 프로토콜은 공급망 데이터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건물 지하 3층 물류 시스템은 외부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임시 조치를 했지만 근본적인 취약점은 여전합니다. 이 전략의 기반 데이터 자체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방 안의 임원 몇몇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보안팀장과 물류팀장이 그랬다. 20초 강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지은은 19번 지원자가 제시한 그래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둘째, 예상 수익 곡선이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신규 생태계 구축 시 초기 2년간의 사용자, 저항과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 40% 이상 과소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부풀린 겁니다. 전략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죠. 19번 지원자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28초 이지은은 태블릿에서 시선을 떼고 강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지막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전략이 경쟁사의 대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QD가 이 정도 규모의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면 업계 2위인 넥서스는 반드시 전면적인 가격 전쟁으로 대응할 겁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그에 대한 방어 전략이 없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30초가 정확히 지났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지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아찔함을 느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그저 강태민의 처분을 기다렸다. 강태민은 태블릿을 걷어들였다. 그는 이지은을 10초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10초는 10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는 19번 지원자나 다른 임원들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이지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지각한 이유는 질문이 아니었다. 이지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15분 전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로비의 키오스크에서 발견한 데이터 패킷의 이상 흐름, 물류 로봇들의 비정상적인 동선,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비상관리자 권한을 임시로 획득해 방화벽의 특정 포트를 강제로 닫았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강태민의 비서가 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동시에 보안팀장이 태블릿으로 다급하게 보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비서의 보고가 끝나자 보안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비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총수님, 보안팀 확인 결과 방금 이지은 지원자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지하 3층 물류 시스템이 외부 해킹 시도에 노출되었고 약 15분 전 정확히 이지은 지원자가 말한 시간에 비상 프로토콜이 작동하여 공격이 차단되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이지은에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경멸이나 조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악과 혼돈,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저 촌스러운 옷을 입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현존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맨눈으로 파악하고 심지어 현장에서 즉각 조치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해커인가 아니면 천재인가? 강태민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는 이 공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QD 내부의 누군가가 그의 숙적이 이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혹은 공격을 유도하고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면접을 통해 그 내부의 적을 견제할 무기를 찾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스펙을 가진 모범생이나 야심가들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시스템의 허점을 간파하며 필요하다면
시스템을 부술 수 있는 야생의 존재를 원했다. 그는 1000대 1의 확률로 도박을 했고 지각까지 해가며 나타난 이 이지은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패에 정확히 부합하는 인물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행동했다. 자신의 면접이 망가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눈앞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이 강태민이 다른 모든 엘리트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유일한 가치였다. 강태민은 뒤를 돌아 자신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거대한 흑요석 테이블 끝 자신의 왕좌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지원자들을 향해, 그러나 사실상 이지은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 면접은 이것으로 모두 종료합니다. 19번 지원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의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완벽한 스펙을 자랑하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왜 떨어졌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굴욕감과 허탈감 속에서 짐을 챙겨 하나둘씩 면접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구석에 서 있는 이지은에 대한 경멸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방 안에는 곧 강태민과 이지은, 그리고 소수의 핵심 임원들만이 남았다. 모두가 나간 것을 확인한 강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과는 다른 아주 미세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이지은 씨, 네, 대표님.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도록, 네, 인사팀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보안 등급과 접근 권한을 즉시 발급받으세요. 이지은은 어안이 벙벙했다. 합격이라는 말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가 자신에게 부여하려는 권한의 무게였다. 하지만 제 보직은, 강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보직 따윈 없습니다. 이지은 씨는 지금부터 전략 에이전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직속 특수 분석가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이지은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위압감이 아니었다. 그는 파트너를 대하는 듯한 진지한 눈빛이었다. 아까 당신이 막은 그 물류 시스템, 강태민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이 외부와 공모한 반역입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당신의 배경도 학력도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들이 만든 시스템의 균열을 받고 나는 그 균열을 막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지은에게 손을 내밀었다. QD에 온 걸 환영합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니까. 이지은의 공식 직함은 CEO 직속 특수 분석가로 결정되었다. 이 모호하면서도 강력한 이름은 QD타워 100층 구름 위의 왕국에서 즉각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자리는 강태민 총수의 거대한 집무실이 내다보이는 전략기획실의 가장 구석진 곳. 마치 임시로 끼워 넣은 듯한 작은 책상이었다. 그곳은 모든 이의 시선이 교차하는 감시탑이자 동시에 완벽한 고립의 섬이었다. 다른 엘리트 직원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1000대 1의 면접에 관한 소문은 이미 전설처럼 퍼져나갔지만 그 내용은 시골 출신 여자가 지각하고도 기적적으로 합격했다가 아니었다.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총수의 눈에 들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악의적인 수군거림이 지배적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멈췄고 그 뒤를 끈적한 호기심과 경멸이 뒤따랐다. 강태민은 그녀에게 단 한마디의 환영 인사나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다. 합격 선언 다음 날. 그녀는 그저 인사팀에서 보안 카드를 발급받고 자신의 책상으로 안내받았을 뿐이다. 그녀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취급당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었다. 그러던 사흘째 오후 100층의 얼어붙은 공기를 깨고
유쾌한 웃음소리가 엘리베이터 홀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직에서 화사함으로 바뀌었다. 강태민이 겨울이라면 이 남자는 여름이었다. QD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사교계의 황태자, 그리고 가장 유력한 차기 총수 후보인 박진석 부회장이었다. 그는 강태민과는 정반대의 매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외모와 부드러운 매너,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따뜻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전략기획실에 들어서자 몇몇 여직원들은 얼굴을 붉혔다. 박진석은 강태민의 집무실로 향하다가 구석에 앉은 이지은을 발견하고는 우뚝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이름표를 잠시 훑었다. 아, 이분이 그 소문으로만 듣던 천대 1의 주인공이신가? 박진석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를 이지은은 즉각 알아차렸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됐다. 박진석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반가워요, 이지은 씨. 나는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강 총수님이 아주 귀한 인재를 모셔왔다고 들었는데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의 악수는 힘이 넘쳤지만 그의 엄지손가락은 그녀의 손등을 불쾌할 정도로 미묘하게 문질렀다. 이지은은 감정 없는 얼굴로 손을 빼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녀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박진석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다. 그는 그녀의 책상 위 아직 아무런 서류도 없는 깨끗한 표면을 툭툭 건드렸다. 아직 총수님께 제대로 된 일은 못 받으셨나 봐요? 하긴 100층 공기가 좀 차가워야지. 그는 마치 그녀를 걱정하는 듯 말하며 주변 직원들을 향해 윙크했다. 이지은 씨가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다들 좀 도와주라고. 귀한 손님이시니까. 그 말 속에는 이 낙하산이 얼마나 버티는지 구경해보자라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박진석은 이지은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강태민의 집무실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 사무실은 다시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제 경멸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박진석 부회장조차 그녀를 그런 부류로 취급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었다. 이지은은 15분간 그들의 투명한 조롱을 견뎌냈다. 그리고 15분 뒤 그녀의 내부 인터컴이 처음으로 울렸다. 강태민이었다. 들어와. 강태민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처럼 차갑고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였고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방 안에는 거대한 책상과 소파 세트가 전부였으며 어떤 사적인 물건이나 장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지은이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박진석 부회장을 만났더군. 그의 목소리가 유리에 부딪혀 서늘하게 울렸다. 네, 방금 전 복도에서 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가.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이지은은 박진석의 미묘한 성희롱이나 조롱을 굳이 고자질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렇겠지. 그는 뱀이니까 소리 없이 물지. 강태민이 처음으로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면을 쓰고 있어, 이지은 씨. 특히 박진석은 그 중에서도 최고지. 그의 웃는 얼굴에 속지 마.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두꺼운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서류 처리였다. 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QD타워에서 종이 서류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강태민은 그것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헬리오스 프로젝트, 헬리오스 프로젝트. 강태민이 말했다. 들어본 적 있나? 이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2년 전 QD가 수조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처리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다.
강태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라 할 만한 것, 아마도 분노에 가까운 냉기가 실렸다. 공식적인 결론은 시장 예측 실패와 경영진의 무능이었지. 수십 명의 임원이 옷을 벗었고 관련 부서 전체가 해체됐어. 그는 집무실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말을 이었다. 최고 감사팀이 6개월간 이 프로젝트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이 내놓은 보고서는 저 공식 결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어. 완벽한 실패였지.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울 정도로. 강태민이 이지은 앞에 섰다. 나는 그들이 이 서류 더미에 묻어버린 진짜를 찾고 싶다. 이지은은 파일의 표지를 바라보았다. 헬리오스 프로젝트 최종 감사 보고서 대회비.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임을 깨달았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단순해. 강태민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건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니야. 이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실패당한 프로젝트다. 내부의 적이 큐디의 돈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흔적이야. 그는 이지은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주고 있었다. 최고 회계사들과 감사 전문가들이 6개월간 매달려도 찾지 못한 것을 이제 막 입사한, 심지어 재무나 감사 분야 경력도 없는 그녀에게 찾아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험이자 동시에 덫이었다. 그녀가 실패하면 강태민은 그녀를 쫓아낼 명분을 얻을 것이고 박진석을 비롯한 적들에게는 총수의 선택이 틀렸다는 비웃음거리를 제공할 터였다. 왜 저입니까? 이지은이 물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에 자신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넌 외부인이니까. 강태민이 즉각 대답했다. 넌 이 회사의 규칙에 물들지 않았고 이들의 관계에 빚진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 넌 저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지. 내 물류창고의 허점처럼. 그는 덧붙였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원본 데이터 접근 권한을 주겠다. 감사팀이 훑고 지나간 정제된 자료가 아니라 수백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다. 그 속에서 이상 징후를 찾아 당신이 내 면접장에서 그리고 내 로비에서 했던 것처럼. 강태민은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간은 흔적을 찾을 때까지.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직보하도록. 그게 박진석이라도 상관없다. 이지은은 묵직한 파일을 안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수조 원의 돈과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걸린, 그리고 어쩌면 이 거대한 제국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올려진 거대한 무게를 느끼며 집무실을 나왔다. 그녀가 문을 닫자 박진석 부회장의 사무실에서 흘러나오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이지은에게 배정된 100층 구석의 작은 책상은 거대한 데이터의 무덤이 되었다. 강태민이 넘긴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는 테라바이트 단위의 혼돈 그 자체였다. 그것은 잘 정제된 감사 보고서가 아니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이메일, 재무 결제, 로그, 서버 접속 기록, 심지어 삭제되거나 파편화된 데이터 조각까지 큐디의 최고 감사팀조차 훑어보기를 포기한 디지털 쓰레기 덤이었다. 그녀는 출근 첫날부터 유령 취급을 받았다. 전략기획실의 엘리트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아침 인사를 건네도 돌아오는 것은 날카로운 침묵뿐이었고 탕비실에서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다. 점심시간이면 그녀는 홀로 남아 거대한 통유리창 밖의 구름을 보며 편의점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다. 그들은 이지은을 총수의 낙하산, 시골에서 굴러들어온 이물질이라 불렀다. 박진석 부회장이 그녀에게 보였던 그 친절한 조롱은 100층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했다. 그녀를 돕는 것은 곧 박 부회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자 냉혈한 강태민의 편에 서는 위험한 도박으로 여겨졌다. 이지은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 고립은 정확히 그녀가 필요로 하던 것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기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모니터 안의 세계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감사팀이 접근했던 방식, 즉 헬리오스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들부터 뒤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강태민은 내부의 적이라고 했다. 적은 자신의 흔적을 헬리오스라는 간판 뒤에 숨기지 않을 터였다. 이지은은 완전히 역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와 가장 관련 없어 보이는 가장 사소하고 반복적인 데이터부터 파고들었다. 일상적인 경비 처리, 소모품 구매 내역, 시스템 유지 보수, 로그, 밤과 낮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지은은 자신의 책상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모니터는 새벽에도 꺼지지 않았고 그녀의 책상 아래에는 빈 에너지 드링크 캔이 쌓여갔다. 그녀의 눈은 수억 개의 데이터 라인 속에서 이상한 맥박을 찾기 위해 충혈되었다. 다른 직원들은 저러다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 것이라 수군거렸다. 저 여자는 지금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를 거라고.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일주일이 지났다. 이지은은 헬리오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3년 전의 데이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거대한 횡령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금액의 흐름이었다. 수천 개의 부서에서 수만 건의 거래마다 1원 혹은 10원 단위의 돈이 시스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감사팀이라면 무시했을 금액이다. 시스템의 정상적인 오차 범위이거나 단순한 회계 처리 비용으로 치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그 돈이 단 하나의 계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마치 거미줄처럼 수십 개의 1차 계정으로 분산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1차 계정들은 다시 수백 개의 2차 계정으로 돈을 보냈다. 이것은 오차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흡혈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이 거미줄의 흐름을 쫓아 밤을 새웠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고 모니터에는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 미세한 돈들은 특정 시점이 되면 하나의 패턴을 보이며 합쳐졌다. 그리고 그 합쳐진 돈은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단 3개의 외부 업체로 송금되고 있었다. 에이펙스 솔루션, 블루 스카이 홀딩스, 퍼스트 브릿지 캐피탈. 이지은은 즉시 이 회사들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정보를 조회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했다. 합법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었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더 깊이 파고들자 진실이 드러났다. 세 회사 모두 유령 회사 쉘 컴퍼니였다. 주소지는 공유 오피스의 우편함이었고 임원진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이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노숙자들이었다. 이지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큐디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혈관에 빨대를 꽂고 수년간 피를 빨아먹은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녀는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작동했는지 확인했다. 5년 전이었다. 박진석 부회장이 재무기획본부장에서 현재의 부회장 자리로 승진하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헬리오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이 미세했던 흡혈은 대담한 약탈로 변모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혼란 속에서 이 유령 회사들은 하청의 하청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대의 돈을 합법적으로 송금받았다. 그들은 헬리오스의 실패를 이용해 자신들의 범죄를 덮어버린 것이다. 공식적인 감사팀은 거대한 헬리오스의 시체만을 뒤졌을 뿐 그 시체에 붙어 피를 빨아먹은 진짜 기생충들은 보지 못했다. 이지은은 자신이 발견한 것의 무게에 숨이 막혔다. 이것은 강태민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뿌리 깊은 암이었다. 이것은
QD의 2인자인 박진석 부회장을 직접 겨누는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강태민에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이 데이터는 너무나 위험했고 백층의 모든 눈과 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야근이 잦으시네요, 이지은 씨. 전략기획실의 팀장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비웃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총수님께 보여드릴 게 없어서 초조하신가 봐요. 그러다 몸 상합니다. 이지은은 그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잠금 상태로 전환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지은은 자신이 발견한 거대한 암덩어리의 지도를 손에 쥔 채 하룻밤을 보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에이펙스 솔루션, 블루스카이 홀딩스, 퍼스트 브릿지 캐피탈이라는 세 개의 유령 회사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QD의 2인자 박진석 부회장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어떻게 강태민에게 전달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했다. 백층의 모든 네트워크는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분석 자료를 암호화하여 별도의 휴대용 드라이브에 저장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출근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비서실에 직접 보고를 요청하려 했지만 그의 일정은 1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특수 분석가라는 직함은 그 어떤 공식적인 라인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그녀가 강태민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의 호출이 필요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발견이 현재 진행형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QD 내부 재무 시스템에 접속해 어제 발견한 유령 회사들의 이름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에이펙스 솔루션의 계좌 상세 내역을 클릭한 순간 그녀는 자신이 방금 거대한 덫의 방아쇠를 당겼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화면이 찰나의 순간 멈췄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너무나 미세한 레글레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겠지만 이지은에게는 그것이 경고음처럼 들렸다. 바로 그 시각 101층에 위치한 박진석 부회장의 집무실 거대하고 화려한 방 안에서 그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구두를 닦으며 여유롭게 클래식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재무팀의 핵심 임원인 윤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부회장님, 방금 누군가 에이펙스의 계좌에 접근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뱀과 같은 냉기가 서렸다. 누구지? 강태민인가? 아니면 감사팀? 아닙니다. 100층 전략기획실입니다. IP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윤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태블릿을 내밀었다. 이름은 이지은, 총수 직속 특수 분석가. 그 시골에서 온 여자입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저 강태민의 변덕스러운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던 시골뜨기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유령 회사의 이름까지 파고들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분노보다 더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어떻게 감히.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하찮은 벌레가 내 정원에 발을 들였군. 강태민이 심어놓은 쥐였어. 그는 윤 실장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경고해. 하지만 세련되게 저 쥐가 다시는 내 치즈에 손댈 생각을 못하도록 확실하게. 이지은은 자신의 자리에서 불안감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에이펙스를 검색한 이후 100층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다. 그녀를 향한 경멸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날카로운 감시의 기운이 섞여들었다. 그녀는 일단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고
자신이 정리한 휴대용 드라이브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데이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정확히는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난 일주일간 밤새워 정리한 분석 파일,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도, 박진석과의 연결고리를 정리한 핵심 요약본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녀는 백업 드라이브를 확인했지만 그곳의 파일도 읽을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원격으로 그녀의 가장 중요한 무기만을 골라 파괴한 것이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은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100층의 모든 직원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꼴 좋다는 조롱과 저 여자는 이제 끝났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섬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포위당했다. 그날 저녁 이지은은 퇴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전략기획실의 모든 불이 꺼지고 그녀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외롭게 남아 있었다. 밤 10시가 넘었을까 그녀는 뜨거운 커피라도 마시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다. 그녀가 막 탕비실에 들어서려던 순간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다. 아, 미안합니다. 박진석 부회장이었다. 그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모습에 놀란 듯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지은 씨, 이렇게 늦게까지 강 총수님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시나 보네요.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빈 텀블러를 보며 덧붙였다. 커피는 몸에 안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을 땐.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지은은 그가 왜 이 시간에 하필 지금 여기에 나타났는지 즉각 깨달았다. 이것이 경고였다. 데이터를 삭제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직접 나타나 그녀의 공포를 확인하러 온 것이다. 고향이 영주라고 했죠? 박진석이 친근하게 물었다. 서울은 시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100층은 공기가 희박해서 준비 안 된 사람은 숨쉬기도 힘들죠. 그는 이지은의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무 높이 오르려다 발을 헛디디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지은은 탕비실 입구에 서서 몇 분간 움직이지 못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이 빌딩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할 힘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포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깨어났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녀는 탕비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깨끗하게 비워진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박진석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녀의 데이터를 지우고 그녀를 협박했지만 그녀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모든 계좌번호, 모든 회사 이름, 모든 날짜를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 이지은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훨씬 더 잔인하게. 박진석의 경고는 차가운 칼날처럼 이지은의 신경을 파고들었다. 공포가 가신 자리는 차가운 분노가 채웠다. 그녀는 자신의 데이터가 파괴된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적은 그녀가 무엇을 아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이지은의 분석 능력을 파괴했을지 몰라도 그녀의 기억까지 지우지는 못했다. 그녀는 100층 전략기획실이 이미 적의 소나기에 있음을 깨달았다. 모든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클릭,
심지어 복도를 오가는 그녀의 발걸음까지 감시당하고 있을 터였다. 강태민에게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메일도 내부 메신저도 심지어 비서실을 통한 공식적인 면담 요청도 박진석의 귀에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 머릿속에 각인된 모든 계좌번호와 유령 회사의 이름, 자금 흐름도를 복귀했다. 종이에 적지 않았다. 그녀의 뇌가 유일하게 안전한 저장소였다. 그녀는 박진석이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협박한 그날 밤 오히려 더 깊은 확신을 가졌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큐디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반역이었다. 다음 날 새벽 이지은은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그녀는 큐디타워 100층의 사무실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지하 7층 임원 전용 주차장이었다. 그녀가 면접날 뚫었던 그 물류 시스템의 도면을 기억해냈고 그곳을 통해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가장 감시가 취약한 동선을 파악해 두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새벽 7시 정각. 거대한 방탄 마이바흐 차량이 미끄러지듯 지하 7층 전용 구역으로 들어섰다. 차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다. 강태민이 서류를 검토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경호원 2명이 붙어 있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기둥 뒤에서 이지은이 걸어 나왔다. 총수님. 경호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들은 총을 뽑지는 않았지만 순식간에 강태민의 앞을 가로막고 이지은을 제압할 태세를 갖췄다. 강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영역, 그것도 가장 안전해야 할 주차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직원이 나타난 것은 명백한 보안 실패이자 월권이었다. 무슨 짓이지, 이지은 씨. 그의 목소리는 주차장의 공기보다 차가웠다. 100층에서는 드릴 수 없는 보고입니다. 이지은은 경호원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들었다. 여기 제가 어젯밤 집 밖에서 새로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데이터는 어젯밤 10시부로 파괴되었습니다. 강태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데이터 파괴. 그는 이지은을 5초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아닌 면접날 보았던 그 위태롭고도 강렬한 결의를 다시 읽었다. 강태민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물러서 5미터 뒤에서 대기해. 경호원들은 망설였지만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무슨 내용이지? 에이펙스 솔루션, 블루스카이 홀딩스, 퍼스트 브릿지 캐피탈. 이지은은 유령 회사의 이름들을 내뱉었다. 5년간 큐디에서 빠져나간 미세 자금의 종착지입니다. 헬리오스는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연막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어젯밤 박진석 부회장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박진석. 그 이름이 나오자 강태민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그저 이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표출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차 뒷문을 다시 열고 턱짓했다. 타. 그것은 명령이었다. 이지은은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탔고 강태민도 그 뒤를 따랐다. 육중한 방탄문이 닫히자 차 안은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밀실이 되었다. 이제 말해봐. 전부. 이지은은 숨을 고르고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녀가 발견한 미세 자금의 흐름, 유령 회사의 정체, 헬리오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박진석이 어떻게 그녀의 데이터를 파괴하고 탕비실에서 만나 어떤 식으로 그녀를 협박했는지까지. 그녀의 보고가 끝났을 때 강태민은 창밖의 어두운 주차장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냉혹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무서웠나? 아니요. 이지은이 즉각 대답했다. 분노했습니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것은 유쾌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한 자의 차가운 웃음이었다. 내가 왜 천대 1의 면접을 열었는지 아나, 이지은 씨. 그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큐디는 너무 커졌고 너무 썩었어. 내부에는 내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박진석의 사람들이거나 혹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기생충들 뿐이지. 그는 등을 시트에 기댔다. 난 무기가 필요했어. 이 시스템에 빚진 것이 없고 이들의 규칙에 물들지 않았으며 그들의 논리를 깨부술 수 있는 외부인. 하버드 MBA 출신들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그들은 이미 시스템의 일부야. 박진석이 만든 규칙 안에서 움직이지. 그는 이지은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당신은 지각했고 내 시스템의 허점을 받고 내 면전에서 19번 지원자의 논리를 박살냈지. 당신은 예측 불가능했어. 이것이 그가 천대 1의 면접을 연 진짜 이유였다. 그는 큐디 내부에 암약하는 거대한 독사, 즉 박진석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 뱀을 잡기 위해 천적 혹은 그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을 새로운 존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은은 그가 던진 그물에 걸린 그가 원하던 바로 그 변수였다. 박진석이 당신의 데이터를 지우고 협박했다는 건 당신이 정확히 짚었다는 뜻이야. 강태민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다 못해 얼어붙을 듯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시골뜨기라고 무시했다는 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겠지. 그는 운전석 격벽에 있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네, 총수님. 지금부터 이지은 분석가는 알파 등급이다. 100층 사무실은 폐쇄해 그녀를 아카이브로 이동시켜. 강태민은 인터컴을 끄고 이지은을 바라보았다. 아카이브는 지하 15층,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구데이터 센터다. 큐디의 메인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누구도 감시할 수 없는 곳이야. 그는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김 실장은 내 직속 보안팀장이다. 저들이 아는 보안팀과는 달라. 오늘부터 그들이 당신을 24시간 경호할 거다. 그리고 이 태블릿은 내 서버에 직통으로 연결돼 필요한 모든 접근 권한을 주겠다. 큐디의 모든 데이터, 심지어 내 개인 서버까지. 이지은은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CEO와 신입사원의 냉혹한 동맹이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증거. 강태민이 망설임 없이 답했다. 박진석을 이사회에서 끌어내리고 저들의 돈줄을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 그가 당신을 얕본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줘. 지하 15층의 아카이브는 100층의 유리 왕국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햇빛 한 줄기 들지 않았고 화려한 예술품 대신 먼지 쌓인 구형 서버 렉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거대한 냉각팬이 24시간 돌아가는 낮은 소음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이지은은 100층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지만 이곳에서는 완벽하게 보호받았다. 그녀의 새 사무실은 오래된 데이터 센터의 통제실이었다. 입구는 강철로 된 방화문이었고 그 앞은 강태민의 사설 보안팀. 김 실장이 이끄는 그림자들 24시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큐디의 메인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강태민이 건넨 개인 태블릿만이 외부 서버의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이제 유령이었다. 박진석이 파괴한 것은 그녀의 분석 결과물일 뿐 그녀의 머릿속에 저장된 거대한 지도를 지우지는 못했다.
이지은은 이 안전한 벙커에서 지난 며칠간 박진석의 왕국을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 그 왕국의 모든 혈관과 신경망을 해부했다. 그녀는 헬리오스가 시작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단지 그들의 거대한 파티를 숨기기 위한 소란이었음을 확인했다. 박진석의 네트워크는 재무, 물류, 심지어 인사팀까지 QD의 거의 모든 핵심 부서에 기생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아카이브로 호출했다.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육중한 방화문을 통과한 강태민은 통제실의 모든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자금 흐름도와 연결망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이지은이 직접 코딩한 시각화 프로그램이었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 수천 개의 차명 계좌,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단 하나의 이름, 박진석. 이건 회사가 아니었군, 거대한 숙주였어. 강태민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에 잠겨 있었다. 박진석은 QD의 자원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지은이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단순히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QD의 핵심 기술 데이터와 고객 정보를 퍼스트 브릿지 캐피탈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경쟁사에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횡령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강태민은 말이 없었다. 그는 이지은이 구축한 증거의 성을 몇 분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당장이라도 박진석의 목을 비틀 수 있는 증거였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걸 지금 터뜨리면 QD는 무너진다. 이 사회는 박진석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는 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꼬리만 자른 채 빠져나갈 거다. 회사는 공중분해되겠지. 그는 이지은을 바라보았다. 그 뱀이 스스로 동리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 덫이 필요합니다. 이지은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덫이 강태민의 입가에 1000대1의 면접날 보았던 그 냉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헬리오스가 실패했다고? 좋아, 그렇다면 불사조를 보여주지. 일주일 후 QD타워 100층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박진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시골뜨기 이지은이 100층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아마도 강태민의 변덕이 끝나고 조용히 해고당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이제 강태민을 압박해 회사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할 다음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때 강태민이 회의의 시작과 동시에 폭탄을 터뜨렸다. 신규 프로젝트 피닉스 페닉스를 오늘부로 공식 발족합니다. 그는 스크린에 거대한 청사진을 띄웠다. 그것은 헬리오스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AI 기반의 차세대 에너지 플랫폼. 헬리오스보다 3배나 더 큰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헬리오스의 악몽을 기억하는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총수님, 이것은 헬리오스와 구조가 같습니다. 실패한 모델에 또다시 수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때 박진석이 손을 들고 모두를 조용히 시켰다. 그는 마치 관대한 선배가 철없는 후배를 타이르듯. 그러나 그 눈은 승자의 오만함으로 빛나며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민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저는 강 총수님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력. 좋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강태민이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다. 헬리오스라는 완벽한 돈주를 스스로 다시 만들어주겠다니. 그는 이지은이라는 성가신 벌레가 사라진 지금
강태민이 오만함에 눈이 먼 멍청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번 피닉스 프로젝트를 통해 남은 자금을 모조리 빨아들여 QD를 빈 껍데기로 만들고 그 실패의 책임을 강태민에게 씌워 그를 끌어내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모든 백엔드 시스템, 모든 재무 구조, 모든 데이터 라인은 지하 15층 아카이브에서 이지은의 손끝을 통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박진석을 유인하기 위한 완벽한 가짜 금고를 만들었다. 이지은은 박진석의 네트워크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경로에 이중 보안 시스템을 설계했다. 표면적인 시스템은 헬리오스 때처럼 허술하고 빈틈이 많아 보였다. 박진석의 하수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유혹하는 꿀단지였다. 하지만 그 꿀단지 아래에는 이지은이 케르베로스, 케버로스라 명명한 두 번째 추적 시스템이 숨어 있었다. 케르베로스는 QD의 그 어떤 로그 기록에도 남지 않는 그림자 로깅 시스템이었다. 박진석의 네트워크가 가짜 금고에 접속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키 입력, 모든 데이터 접근, 모든 자금 이체 시도는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아카이브의 서버로 전송되도록 설계되었다. 피닉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자금 집행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새벽, 아카이브의 침묵을 깨고 이지은의 모니터 한 구석에서 작은 경고등이 깜박였다. 케르베로스가 첫 번째 침입자를 감지했다. 박진석의 재무팀 하수인인 윤 실장이었다. 그는 헬리오스 때 사용했던 백도어 관리자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시험 이체를 실행했다. 단돈 10만 원. 아벡스 솔루션의 새로운 유령 계좌로. 표면 시스템은 이 비정상적인 접근을 정상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케르베로스는 그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차가운 모니터 불빛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끼를 물었군. 뱀은 자신의 굴에서 나와 불사조가 차려놓은 만찬장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자정이었다. D-Day, AC-Hour,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자금이 글로벌 마켓으로 이관되는 시각. 지하 15층 아카이브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곳에 모인 세 사람의 열기는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응축되어 있었다. 이지은은 메인 콘솔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로 분할된 모니터 화면을 쫓고 있었고 그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뒤에는 강태민이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거대한 산맥처럼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아카이브의 압력은 한계까지 치닫고 있었다. 통신 및 보안 장비 앞에는 김 실장이 헤드셋을 쓴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곳은 QD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워룸이었다. 접속했습니다. 이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감정이 없었다.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모니터 한 구석에 붉은 전멸등이 켜졌다. 박진석의 하수인 윤 실장이 헬리오스 때 사용했던 백도어를 통해 피닉스의 재무 시스템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이것이 헬리오스의 복사판이며 강태민이 같은 실수를 저지른 멍청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101층 박진석의 화려한 집무실. 그는 크리스털 잔에 담긴 값비싼 와인을 음미하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윤 실장이 긴장된 얼굴로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부회장님. 보안 시스템은 헬리오스 때와 동일합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멍청한 놈. 강태민은 자신이 불사조를 만드는 줄 알았겠지. 하지만 그건 그냥 털을 새로 뽑은 닭일 뿐이야.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계획대로 진행해. 돈을 빼내는 것과 동시에 강태민이 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증거를 심어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그놈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아카이브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지은의 키보드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박진석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년간 QD의 시스템을 좀먹어온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피닉스의 자금을 빼돌리는 동시에 강태민의 개인 서버에서 발급된 것처럼 위조된 승인 로그를 시스템 곳곳에 심기 시작했다. 총수님을 겨냥한 가짜 증거를 심고 있습니다. 이지은이 보고했다. 그들이 피닉스 프로젝트 자금을 불법적인 해외 선물 옵션에 투자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완벽한 배임 행위로군요. 강태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계속하게 더 교수대를 만들려면 밧줄이 필요하니까.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이제 대담하게 움직였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이지은이 설계한 가짜 금고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돈은 에이펙스 솔루션, 블루스카이 홀딩스 등 그녀가 이미 파악해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계좌로 쪼개져 실시간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김 실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이지은 분석가, 자금 유출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저들이 시스템의 제어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지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저들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더 격렬하게 춤을 출수록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녀는 강태민을 돌아보았다. 문제는 저들이 QD의 메인 서버에 접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진석의 진짜 목적이었다. 단순히 피닉스의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의 책임을 강태민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QD의 핵심 서버에 가짜 증거를 심어야 했다. 지금 그들이 QD 메인 서버의 방화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이건 피닉스의 가짜 시스템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강태민의 시선이 이지은에게 향했다. 그의 냉혹한 표정에도 미세한 긴장이 스쳤다. 만약 박진석이 메인 서버까지 장악한다면 이 모든 작전은 실패하고 QD는 정말로 공중분해될 수 있었다. 이것은 이지은의 설계를 벗어난 돌발 상황인가? 이지은은 여전히 침착했다. 아니요, 김 실장님. 그것도 제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 다른 창을 띄웠다. 저들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메인 서버가 아니라 메인 서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미러 서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QD의 심장부에 침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모래성일 뿐입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팀이 가짜 증거를 심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경로를 열어준 것이다. 오전 1시 30분. 박진석의 팀은 자신들이 QD의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거대한 자금 이체를 실행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잔여 예산 전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다. 101층에서 윤 실장은 환호성을 질렀다. 성공입니다. 부회장님, 모든 자금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강태민을 겨냥한 증거도 완벽하게 심었습니다. 박진석은 잔을 높이 들었다. 이제 로그를 삭제하고 빠져나와. 내일 아침 강태민의 장례식을 준비해야지. 그는 자신이 QD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고 확신했다. 아카이브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 같았다. 김 실장은 자신의 눈앞에서 수천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이지은 분석가, 모든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강태민은 여전히 이지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단 한 가지만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워룸의 수장인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승리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니요, 김 실장님.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눌렀다. PIP2, CAPTUMPLTE. 모든 증거 확보 완료. 모니터 화면에 거대한 녹색 글자가 떠올랐다. 케르베로스가 그들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지은이 선언했다. 그들이 접속한 IP, 사용한 백도어, 자금을 이체한 모든 계좌, 그리고 강 총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심은 모든 가짜 증거의 생성 과정까지 완벽하게 녹화되었습니다. 그녀가 빠져나갔다고 말한 돈은 애초에 실제 돈이 아니라 피닉스 프로젝트를 위해 강태민이 비밀리에 조성한 가상 예산이었을 뿐이다. 박진석은 가짜 돈을 훔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범죄 네트워크와 반역의 증거를 이지은의 하드 드라이브에 스스로 헌납한 셈이었다. 강태민은 그제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수고했어. 이 분석가. 그날 아침 10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큐디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든 이사들이 거대한 흑요석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여유로운 농담이 오갔을 자리였지만 오늘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흥분마저 감돌고 있었다. 이 모든 긴급 이사회의 중심에는 박진석 부회장이 있었다. 박진석은 비장한, 그러나 슬픔을 애써 감추는 듯한 표정으로 맨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자 큐디를 구원할 비극의 영웅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아직 강태민은 도착하지 않았다. 그것은 박진석의 시나리오에 더 완벽하게 부합했다. 도망친 겁쟁이의 모습으로 빛을 터였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이렇게 긴급하게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힘있게 울렸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큐디는 지금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피닉스는 강태민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였다. 박진석은 거대한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이지은이 만들어준 가짜 금고의 로그 기록, 즉 윤 실장이 정성껏 심어놓은 가짜 증거였다. 화면에는 수천억 원의 자금이 강태민의 승인 하에 위험천만한 해외 파생 상품에 투자되었고 전액 손실 처리된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강태민 총수는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 도박처럼 사용했습니다. 박진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그는 헬리오스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태민이 평소와 다름없는 냉정한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그는 마치 자신을 향한 비난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갔다. 박진석은 자신의 완벽한 연설이 끊긴 것에 잠시 불쾌했지만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강 총수, 이제 오셨습니까? 방금 당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이사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박진석이 승리를 확신하며 말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총수직에서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그는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는 오늘 강태민 총수의 즉각적인 해임과 사법당국 고발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증거는 명백해 보였다. 강태민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몇몇 이사들조차 고개를 숙였다.
강태민은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무표정했다. 그는 천천히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손님을 모시고 들어와. 모두가 의아해하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 실장이 먼저 들어와 길을 열었고 그 뒤를 한 여자가 따랐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날카로운 안경, 몸에 꼭 맞는 심플한 정장.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안 드라이브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천대일 면접날의 촌스럽고 불안에 떨던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아카이브의 유령, 강태민의 숨겨진 무기, 이지은이었다. 박진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그는 자신이 경고하고 데이터까지 삭제해버렸던 이미 100층에서 사라진 벌레라고 생각했던 존재였다. 강총수. 지금 이 엄숙한 자리에 저런 직원을 끌어들여 무슨 추태를 부리려는 겁니까? 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조용히 강태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부터는 이지은 특수 분석가의 시간이니까. 이지은은 묵묵히 걸어 나와 자신의 보안 드라이브를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박진석이 띄워놓았던 가짜 증거들이 사라지고 그녀의 화면이 나타났다. 박진석 부회장님. 이지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갑고 명료했다. 방금 발표하신 피닉스 프로젝트의 실패와 강태민 총수님의 배임 증거. 모두 정확합니다. 단 한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녀는 박진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모든 증거는 부회장님과 윤 실장님이 어젯밤 자정 직접 심으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무슨 헛소리야. 이지은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파일을 재생했다. 스크린에는 케르베로스가 녹화한 어젯밤의 모든 것이 재생되었다. 윤 실장이 백도어로 접속하는 화면, 가짜 로그를 씹는 키보드 입력 기록, 에이펙스와 블루스카이로 가상의 자금을 이체하는 모든 과정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박진석이 절규했지만 이사들은 이미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지은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지난 5년간 박진석이 구축한 거대한 흡혈의 왕국이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진짜 실패 원인 수천 개의 계좌로 쪼개져 나간 미세 자금. 그리고 그 모든 돈의 종착지인 세 개의 유령 회사. 박진석 부회장님은 피닉스가 두 번째 헬리오스가 될 것이라 생각하셨겠지만 틀렸습니다. 이지은이 마침내 선언했다. 피닉스는 처음부터 부회장님이라는 뱀을 잡기 위해 강태민 총수님과 제가 설계한 덫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헬리오스의 핵심 기술이 퍼스트 브릿지 캐피탈을 통해 경쟁사로 넘어간 반역의 증거까지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석은 자신이 무시했던 시골뜨기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여자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공포에 찬 눈으로 자신들의 이인자를 바라보았다. 강태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박진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면접날 이지은에게 했던 말처럼 차갑게 속삭였다. 내 시간을 낭비시켰군. 강태민은 김 실장에게 턱짓했다. 김 실장이 이끄는 그림자들과 진짜 보안팀이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박진석과
그와 연루된 이사 몇몇이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큐디의 길었던 암이 마침내 도련해지는 순간이었다. 박진석 부회장과 그가 이끈 왕국이 무너진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하얀 재처럼 질린 얼굴의 이사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처형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텅 빈 박진석의 자리와 회의실 상석에 선 강태민, 그리고 그 옆에 그림자처럼 선 이지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시선이었다. 휴디타워의 대대적인 수술은 그날부로 즉시 시작되었다. 그것은 정리가 아니라 전쟁에 가까웠다. 강태민은 이사회의 혼란을 철권으로 찍어 누르고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이지은이 아카이브에서 밤낮으로 그려낸 박진석의 네트워크 지도는 큐디의 몸속에 밝힌 암세포의 전이 경로를 정확히 보여주는 MRI 자료가 되었다. 김 실장이 이끄는 그림자들과 외부에서 긴급 수혈된 전문 감사팀이 타워의 모든 층을 샅샅이 뒤졌다. 박진석의 하수인들은 자신들이 피닉스의 가짜 돈을 훔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백도어를 통해 자신들의 모든 실제 범죄 기록이 적나라하게 추적당했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수십 명의 임직원이 그날부로 직위 해제되었고 검찰의 포토라인에서는 신세가 되었다. 이지은은 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100층 구석의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집무실 바로 옆 비서실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임시 워룸의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직함은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다. 퀀텀 다이나믹스 리스크 관리 및 전략 총괄 본부장. 1000대1의 면접을 뚫고 지각했던 시골 출신 여자는 입사 불과 몇 달 만에 큐디의 핵심 브레인이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를 낙하산이라 조롱했던 전략기획실 직원들은 이제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자신들이 숭배했던 박진석 부회장을 하룻밤 만에 무너뜨리는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지은은 그들에게 어떤 사적인 복수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비효율과 부정을 시스템에서 속아냈을 뿐이다. 그렇게 격렬한 폭풍이 몰아친 지 3개월이 지났다. 큐디는 혹독한 수술을 견뎌냈다. 썩은 살은 도련해졌고 거품은 거쳤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강태민의 신속하고 무자비한 구조조정과 이지은이 제시한 새로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시켰다. 큐디는 더 작아졌지만 훨씬 더 단단하고 빨라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늦은 오후. 이지은은 100층, 이제는 자신의 집무실이 된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1000대1의 면접날 강태민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장난감 같던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그날 자신이 로비에서 발견했던 시스템의 허점을 떠올렸다. 무엇을 보고 있지, 이 본부장. 어느새 강태민이 그녀의 집무실로 들어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지은을 이지은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직함을 정확하게 불렀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중이자 신뢰의 표시였다.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가 내부 숙청으로 혼란스러운 사이, 넥서스가 우리의 핵심 시장 점유율을 1.5% 잠식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강태민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는 그녀의 분석을, 그녀의 전략을 경청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였다. 내가 1000대1의 면접을 열었을 때 강태민이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시스템의 허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았지. 하지만 당신은 허점만 본 게 아니었어.
당신은 그 시스템을 파괴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더군. 그는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적어도 이지은 앞에서는 그는 여전히 차갑고 이성적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동료애였고 전우애였으며 자신과 같은 높이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유일한 파트너에 대한 깊은 신뢰였다.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이지은이 3개월 전 면접장에서 차마 묻지 못했던,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한 그 질문을 마침내 던졌다. 모두가 제가 지각한 시골 출신 여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였습니까? 강태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의 엉망인 복장이나 흙 묻은 무릎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1000명의 엘리트들이 가지지 못한 단 하나, 본질을 꿰뚫는 힘과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보았다. 당신이 지각했기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시골 출신이라서도 아니지.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가 스쳤다. 당신이 나보다 더 냉철하게 이 전쟁을 끝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리고 당신은 증명했지. 내가 맞았다는 걸.